이거는 그냥 단순히 우발적으로, 이거는 우발적이란 말도 이건 여기서 성립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애초에 그 전화번호를 받았을 때부터 이걸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죠. 네. 벌써 몇 년째 부모는 딸 세은 양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세은 양은 심리 상담을 받고 있었지만 한번 닫혀버린 마음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세은 양의 우울증은 날로 심해져 갔고 학교를 등교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유급을 거듭한 끝에 결국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세은 양을 이토록 힘들게 하는 것일까? 딸을 위해 부모도 함께 상담을 받으며 노력하던 어느 날, 세은 양은 그동안 자신을 짓눌러왔던 그날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옥 같던 사건이 벌어졌던 날은 2011년 9월 초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 중학생이던 세은 양은 밤 9시쯤 집 근처에서 단짝 친구 지우 양과 만났습니다. 가게에 들러 맥주 한 캔을 산 두 사람은 인적이 뜸한 골목으로 향한 뒤 맥주를 나눠 마시며 신나게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고등학생이던 17살 한군이 4명의 친구와 골목을 지나다가 숨어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을 중학교 선배라고 밝힌 한군은 다짜고짜 세은 양과 지우 양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술 마신 사실을 학교에 알리겠다며 두 학생에게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던 겁니다. 술을 마신 사실을 부모님과 선생님이 알게 될까 두려웠던 아이들은 한군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한군은 두 아이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밤에 학교 뒷산에서 함께 술이나 마시자며 아이들을 불러냈던 겁니다. 아이들이 망설이자 내가 술을 마신 걸 봤으니 안 오면 학교의 말에 잘리게 해주겠다 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군이 아이들을 불러낸 곳은 도봉구에 있는 동네 야산인 초안산. 밤 9시경 세은 양과 지우 양은 한군이 말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곳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총 11명의 고등학생이 두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세은 양과 지은 양은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계속되는 협박에 도망가지도 못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거부하는 두 중학생 아이에게 억지로 술을 먹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였던지 어느 순간 두 아이는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자 그 천인 공노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군을 시작으로 정군과 긴군, 박군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이들을 번갈아 성폭행했던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1년 9월에 발생했던 끔찍한 특수 강간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의 연령 너무 어렸고요. 가해자들도 미성년이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충격이 정말 컸습니다. 이 주범 4명이 성폭행을 하는 사이에 나머지 아이들이 망보거나 팔 붙잡아서 성폭행 쉽게 하도록 하고, 일부는 본인들도 성폭행 시도하다가 피해자들 반항해서 안 되자 미수에 그치고 이런 나머지 그 산에 있던 사람들의 일들은 그랬습니다. 먼저 이게 특수강간 사건이기 때문에 특수강간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특수강간은 2명 이상, 네. 혹은 야간에, 혹은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이 강간을 했을 경우 특수강간이란 것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게 우리가 이제 여러 명이서 한 명의 피해자를 강간하는 경우가 보통 이런 특수강간에 들어가죠. 네. 상당히 심각한 형태의 성범죄, 정확히 말하면 성폭력범죄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범죄 종으로서 특수강간이라고 합니다. 네. 이 가해자들이 당시 고등학생, 미성년자였지만 범행이 너무 잔혹하고요. 이 11명이 범행을 모의하고 중학생 등을 협박해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거를 이제 어쨌든 저희가 10대 범죄들을 봤기 때문에 먼저 술 마시는 거 봐서 전화번호 받고 얼마 뒤에 불러냈는데 그 사람 외에 많은
사람들이 술을 들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애초에 작정을 한 거죠. 이건 계획성이 있는 거고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성범죄가 있었겠죠. 이 아이들이요. 네, 이 아이들이 가해자, 이 범인들이라고 할게요. 범인들이죠. 네. 뭐 아이들이라고 할 필요도 네. 없고, 예, 가해자들이 범인들이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우발적으로 이거는 우발적이란 말도 이건 여기서 성립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애초에 그 전화번호를 받았을 때부터 이걸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죠. 네. 전적으로 학대 행위, 재미로 인한 학대, 재미를 추구하는 학대에 의한 네. 성폭력 범죄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학대는 이 아이들을 괴롭히는 게 주 목적이고 거기에 이제 도구로서 성을 그렇죠. 이 아이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네. 그 과정에서 성이 이용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폭력 범죄인 거죠. 이게 사실 뭐 아이들의 약점을 잡아서 성범죄를 한다라는 게 사실 작년에 굉장히 큰 조주빈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수법적으로도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조주빈을 제가 들은 초포식자, 슈퍼프레데터라고 하죠. 네. 미국에서 80년대, 90년대에 나타났던 기존의 어떤 범죄 유형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가해자 유형이 슈퍼프레데터가 나타났는데 이런 형태가 딱 그겁니다. 네.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재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재미로 죽이거나 재미로 성범죄를 해서 그걸 지배해서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코패스를 가장 상위로 보는데 천만에 말 사이코패스는 그들 중에 일부이고 이 중에서 아주 소수가 또 초포식자 형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종류의 범죄자는 심각히 연구를 해서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경우는 어린 나이에 많이 나타납니다. 네. 네, 특히 14세부터 24세까지 나타나죠. 왜냐하면은 이럴 때 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되지 못한 상태에서 급격하게 범죄성이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대략적으로 보통 한 17, 8세쯤에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한 것인데 특히나 이제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들 중에 동물이나 곤충이나 이제 잔혹하게 죽이거나 이러면서 그냥 키득거리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사회와 도덕관념을 배우게 되면서 슬슬 그런 행동들을 안 하게 되는데 어린 나이에 발생하신다는 말씀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인간으로 바뀐 거고 곤충이 그걸 계속 하고 있는 점점 가혹하게 이렇게 또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되게 오해할 것은 네. 동물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이런 것이 모두 사이코패스라든가 아니면 반사 인격장애로 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 중에 소수 아주 소수만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살아남은 소수의 것이 확대 과장되기 때문에 모두 그렇게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릴 때 이제 약 일탈행위 특히 품행장애 같은 일탈행위는 많은 애들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모두 심각한 성범죄자가 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이 나타났을 때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부모의 훈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대부분은 그것이 억제되고 사라져 버리죠. 근데 네. 그 중에서 일부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게 사실 위험한 부분인 거죠. 네. 자, 이 사건 발생하고 1년 뒤인 2012년 8월 관할경찰서 도봉경찰서는요 사건을 인지했는데요. 하지만 기소를 하진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땡볕이 내리쬐던 2012년 8월 담당 형사는 그날을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가해자인 집단 성폭행 사건을 맡아 수사하던 중 한 피의자의 입에서 놀라운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당시 담당 형사입니다. 조사를 받던 피의자 학생이 진술을 했는데 본인 빼고 다른 피의자인 한군 등 3명이 1년 전에도 또 다른 피해 학생들을 집단 성폭행한 적이 있다. 이런 진술이었습니다. 뜻밖의 진술을 들은 경찰은 피해자 중 한 명이 세은 양이란 사실을 알아냈고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세은 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세은 양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담당 형사는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과 사건의 후유증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어 접근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해고했습니다.
가해자들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것도 힘들었지만 부모와 다른 사람들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될까봐 무척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세은 양과 지우 양은 자신들이 겪은 사건에 대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기소될 수 없었고 내사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했던 김 형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정기 인사로 다른 경찰서로 전출을 갔지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도봉 경찰서로 돌아오기까지 하면서 매달렸습니다. 약 3년이란 시간을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담센터와 연결해주고 아이가 사건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은 양이 상담 선생님에게 그날의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힘겹게 털어놓았던 건 사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범행은 이어졌고 그 이후는 더 끔찍했습니다. 아이들이 피해를 당하고 약 일주일 뒤 주범인 한군과 정군은 다시 아이들에게 전화를 해 같은 장소로 오게 했습니다. 오지 않으면 성폭행당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나 친구에게도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했던 두 아이는 두려움에 떨며 다시 범행 장소에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 22명의 고등학생이 중학생 세은 양과 지우 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2명의 가해자는 어린 두 아이를 성폭행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모여 있었던 겁니다. 가해자들은 저번 범행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에게 술을 강제로 먹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취하자 누군가 망을 보러 나갔고 누군가의 손이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아 못 움직이게 했습니다. 범인들은 줄을 서서 자신이 성폭행할 차례를 기다리며 낄낄거렸습니다. 어떤 범인은 자신의 차례가 되어 성폭행을 했고 어떤 범인은 시도를 하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날 초안산에는 낄낄거리는 웃음과 숨죽인 비명만 가득했습니다. 그날 그곳엔 22명의 짐승이, 아니 22명의 악마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좀 들으실 때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이 범인들이 얼마나 악한지 조금이라도 좀 전달하기 위해서 범행 당시를 약간 좀 묘사한 부분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특히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건은 도봉서에서 인지를 다른 사건을 집단 성폭행 사건을 인지를 하면서 이제 김 형사님이 계신데 전에 있었던 범죄의 피해자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어쨌든 이 사건 다시 맡기 위해서 도봉서로 돌아오고 사건 직접 맡을 수 있는 여천 개로 자원을 해서까지 몇 년간 또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결국 뭐 이게 세상이 드러나게 됐는데 반면에 또 초반에는 이게 또 내사 종결됐어요. 이게 내사 종결이 어쨌든 뭐 피해자가 말을 안 하면은 밝혀지지 않고 내사 종결이 되는 뭐 이런 상황인가? 왜 이게 내사 종결됐을까요? 이게 2012년이잖아요. 네. 성범죄, 강간범죄가 친고죄 폐지. 친고죄 폐지가 2013년도입니다. 네. 네, 아마 이게 그 기간에 걸려 있습니다. 네. 12년도, 13년도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친고죄가 폐지됐다고 하지만 네. 사실은 피해자가 진술을 하지 않으면은 진술에 반해서 수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네,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 이 김 형사가 다른 집단 성폭행 수사하던 중이었어요. 이게 그 도봉서 관할 그 애들에는 네. 그게 만연해 있었던 거예요. 그 놈들은. 네. 그러니까 연결해갖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놈들이 그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것이 소문이 되니까 김형사 강력팀의 김형사한테 들어왔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수사를 하다 보니까 피해자를 캐치하게 된 거고 그런 과정이었던 거죠. 이게 사실 그 밀양 사건하고 굉장히 대조가 되는 부분이 그렇죠. 또 여기거든요. 예. 거기에서는 이제 당시 경찰들이 밀양이라는 동네 이름을 너희가 피해자들한테 너희가 망쳤다. 라고 피해자들한테 얘기했던 뭐 그런 케이스가 좀 굉장히 대조가 근데 되는. 이 사건도 비슷한 거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 김형사만 이 집단 강간 사건을 알았을까요?
첩보라고 하면 다 알았을 거예요. 주변에 강력팀엔 있었겠죠. 다 알죠. 네. 근데 왜 김영사만 팠죠? 다른 애들은 뭐 했죠? 형사 애들은? 넘어갔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밀양 사건이랑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김영사가 유별나게 팠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지. 네. 그러니까 밀양 사건처럼 도봉에서 한 게 아니죠. 저는 또 하나 부분은 이런 사건을 왜 여청계에서 하냐 이 말이에요. 네네네. 되게 이상하죠. 네. 집단 강간 사건이에요. 강간 사건은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그냥 고소고발 사건의 순위가 한참 뒤인 걸로 해요. 이거 얼마나 참혹하고 대단히 위험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이건 살인 사건보다 더 심각한 범죄예요. 네. 근데 우리는 이걸 여청계라고 하는 저 뒤쪽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나라의 수사 시스템이 되게 엉망인 거예요. 네. 이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은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잡지 않으니까 뭐예요? 이런 애들이 또 범죄를 하는 거예요. 또 범죄하고 그냥 뒤에 또 이렇게 된 거죠. 네. 네. 저희 한 전문가의 언론 인터뷰에서 집단적인 성폭력 사건의 경우 자신이 가해자 중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임감 분산 효과라고 하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이건 집단 심리이죠. 그런데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거를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네? 집단 강간을 한쪽에 손을 붙잡고 있어도 그것 범죄자입니다. 네. 그렇죠? 강간 범죄자 공범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의 이 강간 범죄를 다루는 문화에서는 그냥 별거 아닌 거로 생각했죠. 특히 또 말한 대로 이제 어린 미성년인 상황 그리고 또래 문화 특히나 뭐 이제 남자 아이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뭐 이런 서로 과시하거나 서로 뭉치고 이런 성향 때문에 이게 더 심각해지고 가해가 좀 더 심해진다. 이런 문화 없애려면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대로 처벌은 뭐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보통은 알려져 이제 있습니다. 네. 이거를 공범화 효과라고 하죠. 네. 왜냐하면 4명이 있었는데 그놈들이 어떻게 했어요? 22명으로 불어났죠. 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거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중화시키기 위해서 나머지 18놈을 끌어들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 과정을 얘기를 하자면은 10명이 원래 그 위에서 술을 다시 불렀을 때 먹고 있었다고 그렇죠. 해요. 시작할 땐 10명이었는데 끝날 땐 22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놈들이 서로 연락을 해서 가자 거기 지금 와라 이래가지고 22명이 여기서 지금 그 사건을 벌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범죄의 중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네. 집단 심리에 의한 또래 문화라고 표현하는 건 너무 약하게 표현하는 거고 네. 범죄 효과죠. 범죄 문화죠. 이건 범죄 문화로 평가받아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피해자가 부모나 주변에서 피해 사실을 알까봐 겁이 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말을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얼마 전에 또 이슈가 됐던 이야기이긴 한데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렵다라는 조주빈 사건도 똑같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그런 비유가 있었죠. 내가 집에 가다가 퍽치기를 당했는데 그게 피해 사실 알려질까 봐 두려워서 집 밖에도 못 나가고 꽁꽁 숨어 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그 굴레라고 하는 성이라고 하는 어떤 굴러와 이미 그 개념이 좀 들어간 부분이어서 굉장히 또 안타까운 부분 그렇죠. 같아요. 우리나라는 성범죄를 불과 몇 년 전까지 정조범죄에 관련해 놨습니다. 성범죄를. 성범죄 정조범죄가 아닙니다. 그건 폭력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사법기관 자체가 그렇게 형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네. 당연히 이렇게 처리가 되지 않으니까 성범죄 피해를 당한 아이들이 스스로를 감추려고 하는 거죠. 네. 아이들이나 이 피해자들이 그런 문화가 결국은 이런 존재하는 그걸 알고 이 범죄자들은 그걸 협박을 한 거고 또한 어린 피해자들을 그런 말하자면 가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가족을 공격하겠다 아니면 가족에 대한 걸 이용해서 이 신고 못하게 만드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자,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이후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대로 된 심판이 있는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5년 만인 2016년 3월 피해자들은 큰 용기를 내 가해자들을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당시 범행을 저질렀던 지금은 성인이 된 22명의 피의자 신원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던 3명 빼고는 대학생이 되어 캠퍼스 생활을 누리거나 직장에 들어가 돈을 벌었고 12명은 일반 청년들처럼 군복무 중이었습니다. 22명의 피의자 중 주범인 한군 등을 포함한 4명은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됐고 공범 6명은 특수강간 미수 및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군 복무 중인 피의자 12명은 경찰이 군부대를 찾아가 조사를 했고 이후 소속 부대 헌병대로 인계됐습니다. 5년 만에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죄책감을 느끼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사람을 잡는다고 펄쩍 뛰며 범행을 부인하거나 5년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피의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분리돼 조사를 받는 시간이 길어지자 어느 순간 진술이 엇갈리거나 서로 책임을 전가하더니 나중엔 대부분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의자들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게 잘못인 줄은 알았죠. 하지만 뭐 어려서 그렇게까지 큰 잘못이었는지는 당연히 몰랐죠. 피의자들의 이런 뻔뻔한 태도도 논란이 됐지만 피의자 부모 중 일부의 발언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 피의자의 엄마입니다. 아니 여태껏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나서는 건 뭐 어쩌자는 건지. 5년이나 지난 일을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람이 지나가다 스칠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지. 그러면 기분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문제면은 의사가 환자 위로한다고 팔 싸든 것도 그것도 성추행이겠네. 이 엄마는 억울함을 호소하겠다며 한 언론사의 기자를 잡고 하소연을 계속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의 말만 듣고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애들이 성폭행을 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따졌습니다. 또 아들이 급작스럽게 체포됐는데 경찰이 체포해 간 이유를 엄마인 자신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았다며 경찰서에서 보낸 시간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는 누가 어떻게 보상해줄 것이냐며 화를 냈습니다. 피의자의 엄마는 끝까지 자기 아들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이 됐어요. 이런 모습들이. 네. 우리에게는 안 물어죠. 네. 맞습니다. 이 엄마의 자식은 개새끼입니다. 네. 자식이 걔는 안 물어죠. 근데 네. 이제 이것이 그냥 지쳐가는 스치는 팔 닿는 성추행이 아니에요. 이건 집단 강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손을 쓰다듬는 성추행과 집단 강간이 어떻게 같습니까? 이 엄마란 사람은 이건 부끄러움을 모르는 여자인 거고 이건 들을 가치도 없는 얘기인 거고요. 예. 다른 피의자 엄마는 어릴 때 한 일 가지고 경찰이 너무한다. 애가 출근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애 빨리 풀어달라 이렇게 경찰이 항의를 했고. 아니죠. 범죄자면은 네. 어릴 때 한 거라 하더라도 강간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네. 결국 그 아들 주범 중에 한 명으로 구속됐다고 하고요.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태도가 이제 부모들이 인지 부조화로 이러는 건지 뭐 진짜 믿는 건지 아니면 뭐 이런 부모라서 그런 자식인 건지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그 부모의 그 자식인 거죠. 네. 네. 모든 아이들의 부모가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네. 상당수 부모는 자기 아이들의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빌고 네. 여러 가지 그 피해자 하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부모가 그렇다고 생각할 수는 없죠. 술 먹고 애들이 뭐 잘 수도 있지. 거의 이 정도로 치부해 버리는. 그렇죠. 피해자를 비난하고 네. 피해자가 꼬리쳐 갖고 뭐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건 그런 영역이 아니죠. 네. 집단 강간은 절대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이 2차 범행 후에 주범인 한군과 정군 등이 피해자들에게 범행 사실을 알리면 부모님까지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했다고 하고요. 범행 이후 몇 년이 흐르는 동안 이 범행에 가담한 그 초안산에 있던 22명 중에 단 한 명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공범의식이죠. 네. 공범의식으로 이건 좀 정리를 구분을 해야 될 것이 아까 제가 공범화 전략을 했다 그러잖아요. 네. 공범화 전략을 통해서 자신의 죄책감을 감강시키려고 하는 애들의 가해자의 심리가 존재했고 같이 거기에 참여한 애들은 네. 범죄자들도 역시 그 범죄로부터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입을 닫은 거죠.
나중에 이런 범죄자들의 말은 법정에 서거나 뭐 이후를 들어봐도 막 심각한 반성을 했다라는 케이스를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인지를 못하라는 건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지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부인하기 위해서 뻔뻔하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그것을 범죄라고 인정하면 네, 자기 삶이 부정되는 거잖아요. 네, 나쁜 놈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거죠. 네. 그런 방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자기 합리하다. 그에 반해서 이제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기까지 이거 심리 치료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면서도 몇 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그래서, 실제로 네. 이게 그 심치를 받으려고 하면은 네. 부모한테 이거 전체적인 내용을 알려야 돼요. 네. 그래야지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네. 가족 전체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어떤 한 학생이 우울증 이후로 계속 힘들어하고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이제 하나씩 이제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 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것이 그때로는 숨겨져 있다 하더라도 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다른 형태의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 피해자들의 심리 치료라든가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런 성범죄 피해는 최소한 3년 이상의 네.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2016년 8월 가해자들의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들 과연 정당한 처벌을 받게 됐을지 듣고 오겠습니다. (2016년 8월 26일) 오전 11시 구속된 피고인 4명, 불구속된 피고인 6명, 총 10명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재판을 취재했던 기자는 피의자들이 모두 정면을 바라보고 무표정한 얼굴로 재판을 받았다고 썼습니다. 재판부는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물었으나 피고인 모두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곧 재판이 시작됐고 검사 측에서 집단 성폭행에 대한 공소 사실을 읽어내려가자 객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피고인들 모두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재판이 시작되자 불구속 기소된 6명 중 5명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범행 장소인 초안산에 올라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피고인 중 한 명인 21살 최 씨는 사건 당일 나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잊고 지내왔는데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 지난 일을 들춰내고 부풀렸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했을까? 2017년 1월 20일 주범들에게 징역 7년과 징역 6년,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다른 공범 둘은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중 방조한 5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 중 1명은 선고가 끝나자마자 재판부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제지당했습니다. 피고인의 부모들은 선고가 너무 가혹하다며 법은 우리 같은 무지렁이들에게만 더 가혹하다고 화를 냈습니다. 이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2017년 6월 22일 항소심 재판부는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중 5년형을 받았던 주범 2명은 1년씩을 더한 6년형이 선고됐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공범 중 1명은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돼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2심 재판부 판결 내용입니다. 수사 기록을 읽어보면 분노가 치밀어서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들이었다지만 어린 중학생들을 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특히 피고인들이 줄을 서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려고 기다렸다는 수사 기록 내용을 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떠올랐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반성하지 않았고 다시 상고했습니다. 2017년 10월 26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들은 원심에서 받은 형을 살아야 했습니다. 네, 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헌병대로 간 그 범인들도 있기 때문에요. 군복무 중이던 다른 피고인들은 군사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 3년, 2년 6개월, 3년의 집행유예 5년, 무죄 등 이제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을 아마 비슷한 수위에서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앞에서 저희가 이제 잠깐 스쳐가듯 말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2004년입니다. 거긴 훨씬 더 경미한 처벌을 받은 거에 비해서는 높게 형량이 나왔으나 저희가 상상하는 기대했던 형량에는 턱없이 모자라네요. 이들의 주요 동기에 대한 것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고 행위에 대한 입증됐기 때문에 7년, 6년 뭐 이렇게 정도죠. 사실 이들의 행위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형량이 너무 낮고 네. 이놈들은 이 정도에서 전혀 절대 교화되지 않습니다. 이 애들은. 이게 사실은 그 형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은 집행을 한다는 이유가 이제 뭐 처벌의 목적 혹은 혹은 예방 효과 뭐 이 형량이 어디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 어정쩡하죠. 네. 말하자면은 이 응보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예방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정쩡해요. 이 정도라고 하면 10년 이상이란 한 20년 정도로 해서 네. 완전히 이들의 범죄가 심각하다는 걸 각인시켜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도 않고 네. 이게 하여튼 처벌이 좀 부족한데 1심 재판부가 이렇게 형 선고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고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형량을 1심 형량을 줬었거든요. 처음에. 이 반성은 자기가 재판부에 대한 반성이죠. 네. 그렇죠? 원래 반성은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아니 예를 들면은 범죄를 저지르고 5년 사이에 잡히기 전에 자기 혼자 다이어리에 쓴 반성의 기록이 있어서 참고로 내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제가 최소한 이해합니다. 근데 잡히고 나서 반성문을 왜 내는지를 전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반성이 네. 누구를 향하냐 이 말이에요. 이 반성은 판사를 향한 거예요. 네. 근데 원래 반성은 누구를 향했나? 피해자를 향한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반성은 잘못된 거예요. 네. 근데 판사들이 반성문 한 장당 1년씩 깎아주는 그 관행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판사들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지 밥벌이들 때문에 이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한 장 계속 매일 써라. 조주빈이가 매일 쓰는 네.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문제가 아니라 수사 전력이 문제죠. 왜냐? 얘들은 그 이전에도 이런 짓들을 해고 다녔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도 뭔가 했는가를 밝혀야 되는 거지. 정과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재판 들어가지 않고 나쁜 짓 된 거에 대한 걸 여기에 써야죠. 그러니까 재판사들이 뭔가 진짜 잘못 생각한 거고 또 네. 하나는 합의가 된 게 무슨 의미예요? 합의가 된 거는 용서를 받았다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그 피해를 보상했다는 거예요. 네. 용서를 받았다는 거고 피해가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것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판사들이 대단히 뭘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자기들이 깎아주려고 편의의 합의를 이용하는 거죠. 이건 판사들이 심각히 스스로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가 아는 케이스 중에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기 미성년 딸의 동의 없이 돈이 급해서 돈 받기 위해서 합의를 해버려서 나중에 그게 참작이 돼서 한 거 있었죠. 네, 네. 참작이 돼서 형량이 더 낮아지거나 그럼 도대체 피해자는 사건의 제일 주요 당사자인데 완전히 배제가 된 채로 진행이 돼버리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근데 우리나라의 뭐 형량은 판사들의 양심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법은 바꿔야 되거든요. 판사들의 양심이 뭐가 있어요? 증거와 실체에 따라서 그래서 배심제를 하든 네. 법원의 양심이라는 걸 삭제하든 해야지 진짜 정의가 살아 숨쉴 수 있다고 하는 거고 어쨌든 이런 집단 강간 사건이 이제 사이버를 옮겨오는 거죠. 조주빈 일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조주빈 일당이 되는 거예요. 네. 뭐 들으시다가 포기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굉장히 끔찍했던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이 당했던 일에 비하면은 사실 뭐 아무런 제대로 된 처벌은 안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나마 어쨌든 범죄가 세상에 알려졌다. 피해자들, 가해자들도 그 범죄를 했다라는 전과 딱지는 일단 붙였다. 그 정도에서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지금. 근데 이놈들이 실제로는 피해자 쫓아다닐까 걱정이에요. 나와서요. 네. 딱 그 각이잖아요. 올해 나오겠네.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하겠네. 네. 작년부터 나와서. 피해자들은 도망 다녀야 돼요. 네. 보복 범죄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진짜 나쁜 놈들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사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